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론 투표를 강제해서 비이재명계의 이탈표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에 부호품을 전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전달하면 좋고 안 되는 건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기사의 택시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승객 근처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더 먼 곳에 있는 가맹 택시를 불러주고 일반 택시에는 단거리 승객을 집중 배차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수감 중인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나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어제 뉴스룸이 전했는데요. 오늘 정성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말은 했지만 그냥 바깥 상황을 궁금해해 얘기해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유가 아니고 격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계 좌장이 증거인멸과 다름없는 지시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사적인 인연으로 두 사람을 면회했고 변호사로서 조언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위로와 격려 차원의 대화를 나누었고 제가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재판 준비를 좀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회유가 아니었다며 이재명 대표와도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수사가 끝나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재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재명과의 관계라 대표 관계에 있어서 제가 회유하거나 할 그런 관계가 아니죠. 본인 재판이지 그게 무슨 뭐 이재명에 대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게 또 검찰이 사적 대화를 흘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분위기를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인적인 접견과 사담마저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왜곡시켜 유죄의 낙인을 찍으려는 검찰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 의원은 입수가 가능하다면 당시 교도관이 작성한 접견 대화 기록을 공개할 뜻도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접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구치소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계 좌장이 증거인멸과 다름없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고비마다 이 대표의 혐의를 숨기고 있는 대장동 일당을 만나 행동을 단순히 개인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격려였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입단속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두 사람을 만난 건 대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형식이었는데요. 그렇게 접견한 사람은 정성호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구속된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외부인 접견 횟수는 각각 137번과 83번입니다. 이 가운데 장소 변경 접견은 정성호 의원이 유일합니다.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란 이유로 구치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반 접견이 10분가량인데 비해 장소 변경 접견은 30분으로 시간이 길고 대화 녹음도 없습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시에 했던 말도 공개했습니다. 다음에 이재명이 되겠지 이렇게 가면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리바이 만들 준비를 잘해라. 걱정하지 말고 하지 말고 좀 마음 단단히 먹고 그래도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차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일말에 그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유가 아닌 위로와 조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도 회유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장소 변경 접견에 대한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대화를 기록한 교도관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민주당 지도부가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비이재명계의 이탈표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배양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시면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도록 당론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당 전략위원회가 어제 지도부에 보고한 대응 문건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곧바로 부결시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략이 담겼습니다. 필요하면 당론 채택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비이재명계에선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더라고요. 실제 민주당에서 찬성표가 30표 이상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 자율투표가 아닌 당론 투표를 강제해 이탈표를 막아야 한다는 게 당 전략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반대표를 당론으로 강제할 경우 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거기에 정면으로 반한 거죠. 한편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경우 곧바로 2차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소식입니다. 공개된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정황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주말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정황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위조로 본 주가 조작 거래에 48건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지금껏 항소하겠다는 입장 표명조차 없습니다. 시기별로 1단계와 2단계 범죄에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모 씨의 계좌가 이용됐다거나 증권사 직원이 김 여사에게 따로 연락해 매매 의사를 확인 후 거래를 진행했다는 대목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증권사 직원조차도 그 선수들한테 부탁을 받았음에도 다시 김건희 여사한테 주식을 팔 거냐 살 거냐를 확인했다고 하는 명백한 그런 판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개입 정황이 분명한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지만 매매 내역을 보면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게 전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억지로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게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꾼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꾼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는데도 유독 김 여사의 계좌는 시세 조종에 계속 쓰였습니다. 그러면 2번 속았다는 건지 의문들은 많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49번 이용됐다고 적었습니다. 이래놓고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꾼에 속아서 계좌를 맡겼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가 조작꾼이 중간에 바뀌는데도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가 시세 조종에 계속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꾼이 바뀌면 계좌 명의자도 대부분 바뀌었는데 2사람 것만 유지됐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주가 조작꾼과 선을 긋고 있지만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과 김 여사가 지인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가 조작꾼에게 김 여사를 소개하고 다음 조작꾼에게 계좌를 넘긴 연결고리로 권 전 회장을 지목한 겁니다.
법원은 김 여사와 최 씨가 2008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미 보유했다고 밝혔는데 이때는 회사가 상장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았거나 가담했는지 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지금 튀르키예에서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보다 복구 작업에 집중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4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 숫자도 계속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튀르키예에서 계속 취재하고 있는 저희 백민경 기자가 이번 지진이 처음 시작된 마을에 찾아가 봤습니다. 사람 크기만한 돌덩이가 도로 옆에 떨어져 있습니다. 진앙지로 가는 길에는 갈라진 도로와 무너진 건물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진앙인 가지안테프주의 산지마을 바야틀입니다. 모스크와 학교만 갖추고 있는 인구 400명의 작은 마을에서 그날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마을을 감싸던 옹벽이 무너지고 집을 지탱하던 벽돌들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습니다. 마을에서 200m 떨어진 진원지는 하얀 눈으로 덮인 산입니다. 이곳에서 수직으로 17.9km 아래에서 지진이 시작됐습니다. 언제 수만 명의 인명피해를 냈냐는 듯 지금은 고요한 설산입니다. Sabaha kadar dışarıda bekledik. 2 gün daha sarsıntı devam ediyor. Halen evlere giremiyor. Naylon romukları, motorların, traktörün romuklarına yaptık çadır. Çadırın romukluğun içinde oturuyor. 한밤중에 집을 뛰쳐나온 둀네 씨 가족은 창고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닥에선 싸늘한 냉기가 올라오고 난로는 제 역할을 못합니다. 튀르키예 바야틀리에서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이런 튀르키예를 돕고 싶은 마음에 후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쓸 수 없거나 도움을 주기 어려운 물건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물건을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 조소희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듣고 일단 많이 춥다고 해서 겨울용품 위주로 좀 챙겨봤어요. 그리고 이제 핫팩 같은 거 같이 해서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튀르키예에 보내는 마음과 물건들이 쌓였습니다. 작은 구호 물품이라도 재난 현장에서는 소중하고 또 소중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 물건을 걸러내고 정리하느라 한참 시간을 쏟습니다. 속옷은 안 되는 거죠? 예, 속옷은 새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름용이나 다른 옷은 전달하지 못합니다. 너무 후지기리하고 너무 낡은 옷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구호 물품을 튀르키예로 직송하는 인천 중구의 물류센터. 매일 50톤에 이르는 구호 물품이 도착합니다. 여기서 4톤가량은 버려야 합니다. 쓰다만 학용품부터 못 쓰게 된 생활용품까지 사실상 버리는 물건들을 보낸 사례도 많습니다. 너무 심한 제품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입던 속옷, 빨간색 하에.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가능한 한 포장 밀봉 상태로 대사관이 아닌 인천 이글 물류센터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모두 무너진 상황이라 텐트나 전기를 만드는 캠핑용 임시 발전기가 가장 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전기 가능하면 발전기가 비싼 거라는데 혹시나 해서 이렇게 비싼 걸 보내주려고 하는데 뭘 보낼지 모르는 사람들이면 발전기. 현금 지원을 할 때는 튀르키예 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온 계좌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건 어쩌면 함께 아파하는 마음과 기도입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중국은 자기 자랑에 나섰습니다. 튀르키예 자신들이 만든 다리가 지진에도 잘 버텼다는 건데 그건 우리나라 건설사가 만든 거였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튀르키예의 서쪽 끝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는 차나칼레 대교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이 현수교는 길이 4.6km로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주탑 높이만 334m로 63빌딩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이 소셜미디어에 중국이 건설한 다리가 지진을 견뎌냈다고 선전합니다.
중국 매체가 만든 영상도 게재했습니다. 앞서 북아일랜드에 있는 중국 대사관도 같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난해 3월 완공했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엔 우리나라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로 했고 저희 기술자들이 참여를 해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자재들도 한국 자재들이 많이 들어가서 시공이 된. 중국 스촨성의 한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는데 이를 마치 중국이 건설에 안전한 것처럼 과장한 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선 거짓 정보는 그만두길 바란다. 애도의 순간 잘못된 선전이나 하는 잔인한 짓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장악한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승객 근처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먼 거리에 가맹 택시를 불러주는가 하면 일반 택시에는 짧은 거리를 가는 승객들을 주로 배정한 혐의인데 이런 정황이 담긴 직원들끼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2019년 카카오 모빌리티 직원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가맹 택시들의 전화기가 터질 정도로 코를 몰아주자고 결의하면서도 이러다 공정위에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4년간 이렇게 은밀하게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카카오 모빌리티에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맹 택시는 카카오의 매출의 10% 안팎을 수수료로 내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호출비 3,000원인 블루 서비스를 부른 승객만 우선 배차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무료 호출까지 몰아줬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소비자가 무료 호출로 택시를 부를 때 1분 거리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6분 거리 가맹 택시를 배차하고 요금이 별로 안 나오는 1km 미만 단거리 승객은 일반 택시에만 배차했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맹 기사들은 일반 기사보다 한 달에 최대 2배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더 멀리서 오게 되고 기다리는 시간도 더 길어져서 그래서 요즘 되게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맹 기사를 늘리면서 카카오 T앱의 승객 점유율은 90%를 넘어섰습니다. 호출앱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하여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는 승객 편의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을 뛰는 사람들이 36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식사를 미루고 잠을 줄여가며 거리로 나선 이들의 이야기를 유선희, 김한수 기자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개발자인 김진용 씨는 요즘 AI 데이터 분석으로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방에 정적이 깨진 건 오후 5시 30분쯤.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헬멧을 쓴 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순간 개발자에서 배달 노동자가 됩니다. 오늘의 첫 상품인 피자를 받아들고 4.6km를 달렸습니다. 배달이 끝나자 4,150원이 입금됩니다. 1시간에 몇 건 정도 하세요? 3건에서 5건 정도 합니다. 그러면 저녁 시간에 내내 하시는 거죠? 네, 저녁 시간 내내 한 2시간에 최대한 10건 정도까지 그 정도 합니다. 중국 요리에 이어 순두부 배달을 시작하자 해가 집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39.1km를 이동하며 8건을 배달하고 45,630원을 벌었습니다. 8시가 넘었는데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들어가서 하던 일 마저 하고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끼니를 거르며 부업까지 하는 이유,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물가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자가 한 3배 정도 오르고 밥값도 오르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을 조금 미루는 거 말고는 이렇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어떡하겠어요. 같은 시각 자동차 영업사원 이모 씨도 퇴근길을 재촉합니다. 잠시 뒤 정장 대신 점퍼를 입고 집 밖으로 나섭니다. 차를 팔던 이 씨가 대리운전 기사로 바뀐 순간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콜이 들어오나요? 지금은 많이 없는 편인데 빨리 출발하는 날은
좀 수입이 좋을 수 있어서 1시간을 기다려 첫 고객에게 향합니다. 편의점이나 무인 커피숍 같은 거나 뭐 무인 빨래방 이런 쪽에 조금 있죠. 민폐니까 저희가 눈치껏 다시 나가고. 영하의 날씨에 언 손을 녹이다 폴이 잡히면 뛰기 시작합니다. 늦게 오면은 짜증내고 취소해버리시는 분들 많아요. 이 씨가 투잡을 시작한 건 1년 전부터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 고객이던 자영업자가 어려워지며 차 판매량이 줄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엔 완성차 공급까지 차질을 빚어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차량이 출고돼서 고객분이 차량을 받으면 그때 이제 인센티브가 나오는 구조인데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상암에서 고양, 파주, 또 도봉까지 걷고 뛰고 버스를 탑니다. 대리운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은 더 먼니다. 지나가는 차를 히치하이킹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좀 걷는 편이에요.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3건을 뛰고 받은 7만 9천 원. 수수료 20%를 떼고 6만 3,200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들처럼 부업에 나선 직장인은 2017년 26만 명에서 지난해 36만 명이 넘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갔을 때 기사 수 늘어나는 게 점점 보여요. 저처럼 이제 힘들어지다 보니까 투잡을 해야겠다는 분들이 많아지니. JTBC 김한수입니다. 네, 호텔을 잘 관리하라고 채용한 호텔 지배인이 호텔 금고에 있던 돈과 사장의 자동차까지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알고 보니 채용할 때 있었던 이력서는 모두 가짜였고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프런트로 걸어오는 남성은 이 호텔 지배인입니다. 50대 남성 김모 씨. 손님에게 카드키를 건네고 무인 계산대를 열어 현금을 꺼냅니다. 슬쩍 주머니에 넣은 뒤 아무 일 없는 척 호텔 안을 오갑니다. 그러다 슬며시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호텔 금고에 있던 돈과 가불받은 돈 등 3,200만 원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기 차인 것처럼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는데 호텔 업주차였습니다. 현금이 하나도 없었고 그 매출 일치 그런 것들도 다 한 번에 다 가지고 간 거죠. 김 씨는 한 달 남짓 이 호텔에서 일했는데 채용되는 이력서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내용대로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지켜진 거라든지 이루어진 거는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사라졌던 김 씨. 한 달여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병원과 학원 9곳에서 1,500만 원가량 금품을 털다가 붙잡혔습니다. 여기가 다 깨져 있었고 여기로만 잠그는 건데 이걸 이렇게 열고 틀고 여기 딸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김 씨는 생활비와 도박 자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상습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어제 뉴스룸에서는 불법 촬영물 유통에 온상이 된 전화방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전화방입니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단속을 대비해 불법 촬영물을 숨겼다가 업주가 허가할 때만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손님방에서 못 보게 가려버린 거예요. 권한을 주는 거는 일정도 맞아.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게 다 옛날 거다. 새로 촬영된 걸라는 말씀이시죠? 영상이 촬영된 때를 확인해보니 2021년 등 최근입니다. 경찰은 이곳을 포함해 전화방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음란물 15만 8천여 개, 47TB를 확보했습니다. 이미 삭제된 불법 촬영물이 있을 걸로 의심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5년 전에도 전국 전화방 136곳에 불법 촬영물 1,600여 개를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전화방 16곳은 학교와 불과 100여 미터 거리에 있었습니다. 또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를 차단하는데 적극적 우선적으로 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업인 전화방을 관리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공급책 2명만 실형을 살았을 뿐 업주와 관리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지금은 어떨까? 5년 전 전화방은 사라졌지만 경찰 단속을 비웃듯 인근에 비슷한 전화방이 여전히 많습니다.
몰카가 있고 없고. 근데 그걸 왜 문제를 그렇게 꼭 지금 삼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불법 음란물이잖아요. 예, 그래서요. JTBC 이상엽입니다.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8년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붙잡혔는데 조직원 중에는 현직 대기업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용자들이 이 사이트에 입금한 돈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자동차 트렁크 아래를 여니 비밀 공간이 나옵니다. 자물쇠를 따자 검은 가방이 들어있고 안에는 카드와 현금 다발이 보입니다. 우리 경찰이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원을 덮친 순간입니다. 이 사이트 총책 A씨는 지난 2014년 말레이시아로 건너갔습니다. 이후 8년 동안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베팅을 위해 입금된 돈만 약 1조 원, 수익금은 566억 원입니다. 총책인 A씨와 B씨는 국내와 말레이시아의 인출팀과 계좌팀 등 하부 조직을 나누고 고액 베팅 회원은 별도로 특별관리에 매출과 인지도를 올렸습니다. 좀 이름난 사이트예요, 여기가. 말레이시아에서는 최대 사이트. 올해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해 말 총책 2명을 현지에서 붙잡았습니다. 이거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할 거고, 진상거부권 있고. 운영자 30명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는데 현직 국내 대기업 직원도 있었습니다. 일과 후에 집에 가가지고 원격으로 접속해가지고 사이트를 유지보수하기도 하고. 경찰은 추가 범죄 수익이 있는지 살피는 한편 도피 중인 공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네, 50억 클럽 중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해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김만배 씨는 이재명 대표 재판 즈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었는데 김 씨는 당시에 친분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만배 씨가 출입 기자 시절에는 권 전 대법관을 혼자 찾아간 일이 없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는 2020년 권순일 당시 대법관의 방에 8번 방문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권 전 대법관실 방문 기록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치입니다. 김 씨가 대법원 출입 기자로 있던 2015년부터 2019년 2월까지 4년여간 방문 기록은 없습니다. 방문 시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뤄질 무렵입니다. 김 씨는 10년가량 친분이 있어 사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되기 전엔 여러 차례 만났다고 했지만 대법원 출입 기자 시절엔 혼자 찾아간 일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대법관이 된 후론 이 대표의 재판 시기에만 집중해 찾아간 겁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비공개 재판 상황도 알고 있었습니다. 드러나지 장으로 소부에서니까 아직 2차 보고서도 왔어요. 근데 이제 형사력 공동연구관이 이번에 바뀌어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말 대법관에서 물러나고 연봉 2억 4천만 원의 김만배 씨 회사와 고문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2년 전 권 전 대법관이 JTBC에 한 해명도 사실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대법관 시절에는 만날 일이 거의 없고요. JTBC는 권 전 대법관의 현재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인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났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했고 민주당은 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어제 제주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에 최고위원 후보인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 사건의 유가족과 희생자에게 사과한다며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앞서 꺼낸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궜던 사람으로서 탈북자 출신인 태 의원은 북한 김일성이 지시해 4.3 사건이 촉발됐다며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제주 4.3 유족단체는 희생자들이 김일성 지시를 따른 것처럼 왜곡했다며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항의했습니다. 희생자분하고 유족분들을 또 어떤 색깔로 더 씌우게 해가지고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인지. 제주 지역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태 의원의 사과와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태 의원은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 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웠다며 오늘도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종북 좌파위에서 잘못 쓰여진
이 현대사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의 우표를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열병식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주석단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른바 백두혈통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김주혜를 데리고 나와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북한은 바로 이 사진을 우표로 만들었습니다. 8종류를 만들었는데 무려 5개의 김주혜가 등장합니다. 김주혜의 위상이 부쩍 높아진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김주혜는 지난 8일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주석단에 올라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백마에 이어 김주혜가 타는 것으로 보이는 백마를 순서대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눈부신 백두산 군마가 기영대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살아나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백두혈통인 김주의 우상화 작업에 나섰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2인자로 여겨졌던 김여정 당 부부장은 급속히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 가족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고 주석단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서울 택시 요금이 오른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택시 기사들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기사도 승객도 웃을 수 없게 된 상황을 밀착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 서울 강남역 앞 택시 승강장에 택시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깁니다. 옆으로 지나가는 택시들도 모두 빨간 빈차 표시 등을 켰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잠실에서 여기까지 빈차로 왔어요. 이 시간은 콜이 많이 떨어질 시간인데 지금 안 떨어지고 있잖아. 이곳 택시 승강장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저 뒤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최근 서울 택시의 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손님이 줄었고 이렇게 빈 차들도 더 쉽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하철 막차가 끊긴 시간인데요. 저희가 있는 곳에서 1.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요금 오르기 전 기준으로 기본 거리, 단거리 호출인데도 금방 잡혔습니다. 단거리 콜을 잡으셨네요, 기사님. 이제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보라매 병원. 타자마자 기본 요금 6,700원이 찍혀 있습니다. 오기 전 별 차이가 없어요.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광화문역까지 요금 8,100원이 나왔습니다. 종종 택시를 타던 시민들도 이젠 버스를 기다립니다. VIP인데 요즘에 잘 안 타고 있어요. 찜질방을 이용하거나 원래 15,000원 나오던 게 거의 2만 원 첫차 타고 가야 돼요. 아니면 진짜 다른 게 타고 가요. 전. 택시비 인상이 불러온 효과 또 있습니다. 손님이 많은 토요일 저녁 술집 한 곳을 관찰해봤습니다. 밤 11시가 되어가자 손님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11시 반이 막차여가지고 지금 나왔고요. 할증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일찍 자리를 떠났습니다. 물가 이제 인상률도 높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린 건 이해가 되는데 좀 단계적으로 올리면 좋지 않았을까. 막차 시간이 다가오시면은 손님들이 갑자기 막 우르르 막 빠져나가는 매출에 영향이 없을 수 없죠. 서울시가 4년 만에 요금을 인상한 건 택시기사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택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기사익당에서 식대비가 그 당시 6,000원이었는데 지금 9,000원 만 원 가갈랑이 보편적인 게 그럼 50% 이상 올랐는데 택시비 오른 지는 지금 4년 만에 지금 약 20% 오른 거걸랑요. 그런데 과거 택시비가 올랐을 땐 택시기사들 모두가 환영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래 갈 것 같은데. 매일 회사에 일정 금액을 넣어야 하는 법인 택시기사들은 더 힘듭니다. 택시 요금 올랐으니까 당연히 올리겠죠. 이런저런 힘들죠. 더 손님 없죠. 입금도 올리죠. 뭐 우리만 남는 거 없잖아요.
시민들이 바라는 건 더 나아진 택시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른 만큼의 개선이 되면 이제 이게 손님이 없으니까 더 친절해질 수밖에 없겠지. 더 잘해야 되겠죠. 모두를 위해 올린 요금, 표가는 반대였습니다. 승객들은 떠났고 택시 노동자들의 한숨은 늘었습니다. 모두가 웃지 못하는 이 상황, 결국 질 좋은 서비스만이 떠나간 승객들을 되돌아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서울에서 여성 우선 주차장은 사라집니다. 대신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이름이 바뀌고 이용 대상도 늘어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분홍색 주차칸, 여성 우선 주차 공간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일반 건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2009년 도입됐습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서였는데 성별 갈등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여성 주차장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꾸는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대상을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배려 대상을 가족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차 공간도 넓게 하고 아이들 싣고 또 내리고 할 때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이 좀 비어 있는 데도 많이 있었거든요. 섣불리 또 거기다 주차도 이제 못 하겠고.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배려를 해주는 그런 차원인데. 현재 서울 시내 공영 주차장 중 여성 우선 주차 공간이 있는 곳은 69군데입니다. 서울시는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공영 주차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은 물론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게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기준도 방식도 문제가 많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성이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밉니다. 한 손으로 겨우 버티며 소리를 칩니다. 막대기로 윗집을 칩니다. 층간소음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연간 2만 건가량이던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2021년 4만 6천여 건으로 5년 새 2.4배가 됐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습니다. 방바닥에 아령을 굴리고 농구공을 튕겨서 아랫집에 최대 79dBA, 거의 기찻길 주변과 맞먹는 수준의 소음이 발생한 겁니다. 가족 1인당 2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층간소음 민원의 대부분은 우리가 걷거나 뛰면서 발생하는 발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발망치라고 부르는 이 발 뒤꿈치로 쿵쿵거리는 소리, 45dBA 안팎의 소리입니다. 이 정도면 보통의 사무실 수준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소리가 조용한 가운데 편히 쉬고자 하는 집안에서 들린다는 겁니다. 올해부턴 주간 39dBA, 야간 34dBA로 종전보다 4dBA씩 낮춰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윗집에 미리 측정한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위층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면 당연히 소음이 안 날 수밖에 없고. 사후 확인 제도도 내놨지만 기준이 실제 체감 소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49dB이라는 어떤 부분을 사람이 듣는 청감으로 평가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60dBA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소음재 보강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직접 지원하고 올해부터 의무화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JTBC 박상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일본이 올해 상반기 안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로 했는데 방류하기 전에 검사해야 하는 항목에서 삼중수소를 뺀 걸로 확인됐습니다. 도쿄 연결해보죠. 자, 김현애 특파원, 먼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본에서 약 1시간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지지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바다로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해야 하는 기준을 최종 29개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발표 때와 달리 삼중수소 측정을 제외했습니다.
삼중수소는 오염수를 거르는 장치로도 걸러지지 않는 방사능 물질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가장 많이 우려하는 물질인데 바로 이걸 방류전 검사에서 전격적으로 제외한 겁니다. 우리 외교당국자에게도 확인해봤는데 이 사실이 맞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방사능 물질 검사를 오히려 뺐다는 게 언뜻 이해가 가질 않는데 왜 그런다고 합니까? 네, 일본은 삼중수소를 IAEA 등 국제 기준보다도 낮은 40분의 1 수준으로 바닷물로 희석해서 방류한다는 방침인데 이럴 경우 사전 검사를 안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게 국제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라서 정말 일본 측 주장대로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은 당초 64개의 사전 검사 물질을 지난해엔 31개로 반절을 줄였고 오늘 여기서 또 삼중수소를 빼면서 감시 숫자를 더 줄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쿄에서 김연애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 챗GPT가 인기를 끌면서 미국 대학들은 학생들의 과제를 어떻게 채점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쓴 건지 챗GPT가 써준 건지 구별할 수가 없어서 감지 프로그램을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챗GPT에 소설 앵무새 죽이기에 대한 에세이를 주문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현대 소설로 고등학교 필독서입니다. 챗GPT는 논리적으로 구성한 2,000자 분량의 에세이를 1초 만에 내놨습니다. And then w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does is they completely answer the homework questions like math, science, doesn't matter. And then with essays they can create entirely new unique essays for you. 미국의 한 대학에선 챗GPT가 작성한 에세이가 A+를 받는 일도 생겼습니다. The grammar was too perfect, the structure was too logically sound, and it was too insightful. And 결국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에세이 과제를 집에서 작성하는 대신 수업 시간에 직접 손으로 써 제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Requiring students to do the rough draft in class, either with paper and pencil or with a lockdown browser. 하버드, 예일대 등 일부 명문대는 AI 기술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느낌입니다. 정치권에서 치열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전통적 비유가 또 등장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번 전대에서 지금 공천 얘기를 누가 하냐. 천하람 후보뿐이에요. 원래 겁먹은 개가 많이 짖는 법 아닙니까? 네, 천하람 후보 아마 반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보통 하는데 개는 개로 갚았습니다. 정치권에서 때때로 특정 동물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건 해당 동물에 대한 폄훼일 수도 있어서 먼저 강영욱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 제목을 하나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좀 더 센 무생물 대 생물의 대결도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연탄가스에 비유하자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연탄가스의 빙의에 바퀴벌레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굳이 연탄가스와 바퀴벌레 폄훼 논란은 없을 것 같아서 따로 프로그램 제목 같은 건 안 쓰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생물과 무생물의 등장만 눈에 띈다면 그것도 슬픈 일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그 한 대목 듣겠습니다. 20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사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사류를 탈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20년 전을 다시 보진 않았으면 다시 보기였습니다. 이혜인과 김예림이 환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른 건 김연아 이후 14년 만인데요. 한국 피겨의 새 역사를 쓴 두 선수를 오선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웃으면서 왔으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가 현실이 됐습니다. 빛나는 메달을 품에 안은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게 진짜인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꿈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 김연아 올림픽 신화의 첫 단추가 된 4대륙 선수권 대회.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선수가 다시 서기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2위와 3위를 차지한 이혜인과 김예림은 1년 만에 한 뼘씩 더 성장했습니다. 큰 국제 무대에서 한국 선수들끼리 1, 2위를 경쟁한다는 게 또 뜻깊고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쇼트 6위로 시작한 이혜인은 오페라의 유령에 맞춘 완벽한 연기로 단숨에 1위로 역전했습니다. 대회 직전 김연아에게 받은 족집게 과외의 힘도 컸습니다. 너무 힘이 넘쳐나 소리를 들어서 이제 강약 조절을 좀 더 잘하면은 좀 더 프로그램이 나아져 보일 거라고. 김채연과 차준환도 4위를 기록하며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린 한국 피겨. 이제 남은 건 올림픽 다음으로 큰 대회인 세계 선수권입니다. 김연아 이후 맥이 끊긴 세계 선수권 메달을 10년 만에 기대하게 됐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분홍머리의 곽윤기가 공항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밸런타인데이 초콜릿까지 챙겨왔는데요. 곽윤기가 기다린 건 바로 쇼트트랙 대표팀입니다. 그중에서도 박지원은 이번 월드컵에서 금 14개, 은 4개로 18개의 메달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세계선수권 목표는 더 높다고 합니다. 개수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몇 개까지 목표로 잡고 있나요? 전 종목? 그냥 무조건 많이 따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신나는 뒤풀이는 슈퍼볼 우승팀 MVP의 특권입니다. 캔자스시티의 마홈스, 미키마우스와 퍼레이드카 위에서 손도 흔들고 놀이기구 타며 가족과 인증샷도 찍습니다. MVP가 놀이공원에 오는 건 1980년대부터 이어진 슈퍼볼의 전통인데 헬멧을 벗은 표정, 마치 아이 같지 않나요? 네, 이번에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오늘 밸런타인데이이기도 한데 초콜릿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면서요? 네, 이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의 생산 지역이 지구온난화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환경변화연구소는 초콜릿과 커피 등이 기후위기로 미래에는 사치스러운 식품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세계 1위 카카오 생산국인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선 올해 카카오 수확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심각한 가뭄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이 항구를 통한 카카오 거래량이 지난해 11월과 12월엔 주당 약 11만 5천 톤이었는데 올해 1월의 주당 거래량은 7만 톤 정도로 39%가 감소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구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이 카카오를 비롯해 위험에 처한 작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초콜릿으로 돌아와서 이 초콜릿을 좀 맛있게 잘 보관하는 방법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초콜릿은 냉장보다는 14도, 18도의 온도에 둬야 원래의 색과 부드러움을 잘 유지하면서 하얗게 변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전해주시죠. 네, 내일도 이맘때 겨울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강원 영동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10cm의 눈이 앞으로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빙판길이나 살얼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서 눈이 오겠고요. 이 경상 동해안 쪽에서도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눈보다는 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지만 남부지방은 대구 6도 등으로 오늘보다 3, 4도 낮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차 상승세를 보이겠습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중부지방은 흐리겠고 남부지방에선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